지금부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주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 경제, 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총 6분의 패널을 모셨으며 좌장으로는 서울대 김병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십니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 주제가 김정은 정권 10년의 평가 중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지금 앞 세션에서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권력 체계 또 인민 대중을 위한 엘리트와 인민 대중에 대한 두 가지 양면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평가가 경제와 사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경제와 사회의 영역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10년 동안 일어났고 또 앞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단초가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10년 동안 안정되게 정치를 끌고 나가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또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유례없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제 경제 사회가 과연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통일연구원에서 준비한 세션이라서 두 발표자가 통일연구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우리 홍재환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연구 영역은 주로 북한 경제, 남북 경협, 그리고 경제 발전론,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주요 저작으로는 북한의 기업 운영 실태 및 지배 구조, 그리고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협력 방안, 그리고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 경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을 통일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표를 경제 사회 분야 발표를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토론자 세 분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사회 분야의 정은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정은미 박사님 사회 분야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저와 같이 연구 활동을 했고요. 선임연구원 그리고 HK 연구교수로 활동했고요.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우리 홍재환 박사님은 북한연구실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빠뜨렸네요. 예, 정은미 박사는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영역이 사회변동, 통일의식, 사회통합 분야고요. 통일연구원에서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그리고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이런 연구도,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이런 연구를 했고 과거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있을 때 북한 사회 변동에 관한 연례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는 이후에 제가 토론할 때 소개하기로 하고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발표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토론자분들은 한 7, 8분 정도 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재환 박사님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홍재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경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수행 중인 제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10년에 대한 평가의 그 내용 중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김정은 시대 10년이 이제 집권 후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가 아마 더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경제 운용의 어떤 특징을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제재 강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외 경제 부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 왔습니다. 우선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은 북한 경제 실태를 이해하는 데 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외 경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출 수입 통계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출 수입 통계를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특히 제재 강화 이후의 북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북한은 그 무역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통계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수출한 것은 북한이 이제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수출한 것으로 잡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무역 통계를 만들어서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거울 통계를 활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교역 상대국이 남한과 북한을 혼동해서 잘못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과거에 특히.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곤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201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볼 경우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체 북한의 무역 흐름을 개관할 때에는 코트라에서 발표하는 전체 무역 통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분석 시에는 아무래도 그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북중 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무역 통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의 그 교역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중 무역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중 무역만 봐도 어느 정도 북한의 무역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요. 그래서 먼저 그 무역 추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특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무역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북한의 무역이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2000년대에 비해서 수출은 70% 이상, 수입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건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한 128억 달러 정도 되고, 특히나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2017년 이후에 큰 폭으로 확대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무역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북한의 무역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 대략 한 80%에서 많게는 90%대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제 저는 수입 쪽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부터 보면은 산업별 수출 실태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표에 나타난 것처럼 1차 상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농림업이나 광업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건 아무래도 그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이후에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19년에는 80%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떤 그 제조업의 수출 역량이 향상된 그런 결과는 아니고 북한이 대북 제재로 1차 상품 수출이 금지된 결과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1차 상품과 공산품, 제조업에서 생산품이 공산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2010년대 초반에 수출이 빠르게 늘어났었다. 이런 점들을 김정은 시대 북한 그 산업별 수출에서 우리가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그 무역 통계를 분류한 것은 아이스탠스라고, 이거는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만든 그런 이제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조업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을 총 한 40개로 나눠서 좀 통계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40개의 산업을 다시 4개의 산업군으로 나누는데 기술 수준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고위, 중고위, 중저위, 저위 이렇게 산업별로 그 기술 수준별로 산업을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이제 제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스탠스와 HS 코드를 연계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특징적인 수출의 실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0대 수출 산업, 여기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0가지의 이제 수출 산업이 수출의 거의 한 97%,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재 강화 이전에는 4대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 철강, 음식료, 비철금속 이 4개 산업에서 한 90%, 그래서 굉장히 그 특정 산업에 수출이 집중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재 강화 이전까지 저위기술 산업으로의 수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낸 것이 그 저위기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제조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의류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산업에 수출이 늘어난 그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제시하진 않았지만 광물이나 광물과 같은 1차 상품 그리고 저위기술 산업 중심으로 어떤 수출이 쏠리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 강화 이후에 수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그 제재 강화되면서 4대 수출 산업이 수출이 금지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이제 그 10대 품목의 수출을 이건 2019년의 10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대 수출 품목에 2010년, 13년, 16년, 19년 이렇게 수출량이 얼마나 이제 변해 왔는가를 나타낸 것인데 대부분 201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그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출 상품들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한계는 기존의 수출 주력 상품들을 대체하는 데는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2019년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8년에 한 20% 정도로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수출 품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2010년, 13년, 16년에는 지금 짙게 색칠된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3개년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수출 품목들인데 2019년에 이제 그것들이 다 빠지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한계는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 수입 부분은 앞서 그 수출과 다르게 사용 용도별로 그러니까 BEC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재 수입 규모가 그림에서는 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2000년대와 비교해 보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산업 생산 역량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산업 및 생산 및 소비 수준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제재 강화 이후에도 자본재하고는 다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됐고,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 국경 공세 이후에는 중간재와 소비재 모두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재부터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은 이건 이제 그 HS 사 코드 기준으로 살펴본 것인데요. 그래서 자본재 중에서 어느 걸 가장 많이 수입을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수입한 건 자동차입니다. 화물 자동차. 그리고 그 7번째로 수송용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인력 그리고 어떤 상품의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을 가능성. 200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 2.5배 정도 그 자동차 수입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 자본재 중에 많이 수입된 것은 통신기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통신기기 중에서도 한 80%는 그 휴대폰이고요. 그래서 이 BC 코드에서는 이제 휴대전화가 그 자본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자본재 그 한 570여만 대가 수입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어떤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자료 처리 기계 수입이 많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 이제 사실 더 그 산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기계류가 어느 정도 이제 수입됐는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MTI 분류, 이것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 품목을 분류하는 체계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업을 기계류 수입에 대해서 산업별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이제 대분류고, 그 빨간색은 산업기계를 다시 이제 그 세부 산업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크게 보시면은 기초산업기계, 뭐 원동기, 펌프, 뭐 운반 하역기계 등이나 산업에 쓰이는 기계류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송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운송수단은 뺐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그림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산업별로 분류해 봤을 때 건설이나 광업 쪽에 어떤 그 산업기계 수입이 활발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수입이 됐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이 건설업, 광업에 관심을 많이 뒀던 그거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이제 섬유, 의류, 그다음에 금속, 식품 가공, 화학 이러한 순으로 이제 그 기계류 수입이 많았는데, 좀 주목해 볼 건 이 섬유, 의류, 그다음에 식품 가공, 이런 이제 경공업 부문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기계류의 그 가격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도 많은 금액 측면에서 오히려 중화공업보다도 많이 수입이 됐다는 것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역시 북한이 경공업 쪽에 좀 힘을 쏟은 그러한 것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주로 건설 광업 이쪽에 이제 더 그 기계류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어떤 그 회복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류 수입은 이 제재 이후 2018년부터 이제 급감한 상태고, 아마도 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010년대에 그 기계류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계류라든지 또 그 부품 수입이 계속 중단될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1차 산품, 그러니까 용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차 산품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이제 뭐 그리고 예, 그 산업용 소재 같은 경우, 산업용 소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재 강화 이후에도
평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산업용 그 소재가 수입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료 수입은 갈수록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양상, 그리고 뭐 부품이나 산업용 운송용품의 수입은 뭐 계속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좀 산업용 소재 쪽을 먼저 살펴보면, 근데 이제 산업용 소재 중에서 섬유 직물류는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류 쪽을 너무 이제 강조하게 돼서 그 부분은 빼고 좀 봤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플라스틱 이 표에 보시면은 플라스틱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품목보다는 건설과 관련된 뭐 바닥갈개, 벽 피복제, 뭐 판 시트, 뭐 건축용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입이 된 그런 것들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강, 그리고 그 철강 제품 수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품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급한 품목을 수출하고 좀 어떤 그 가공 수준이 높은 품목들은 수입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철강이 생산되긴 하지만 제재로 인해서 지금 철강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가공 수준이 높은 그 철강 제품의 어떤 부족은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기계라든지 건설 산업 이런 데에는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연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주로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수입량은 뭐 이건 이제 코트라에서 추정한 것인데 대체로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그 수입 금액은 원유의 수입 금액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하락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연료 수입 규모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석탄이나 정제유 수입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연료 수입 규모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감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분석을 안 해서 여기다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뭐 내구재라든지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런 특징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국경봉쇄 이후에는 모두 감소해서 그에 따른 어떤 주민 생활에 충격이, 소비 생활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새로운 상품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은 뭐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예년에 비해서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은 석탄과 의류에 북한 수출이 집중돼 있는데, 의류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수출 규모가 계속 늘고 북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임금 수준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장기간 누리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임가공 형태의 수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2011년에서 16년 한 12에서 14억 달러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무연탄 수입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 6.6억 달러.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무연탄 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어떤 북한의 새로운 수출 상품 발굴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대북 제재가 집권 후반부에 집중됐고 또 강화된다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많이 감소했고, 반면에 수입은 그나마 그런 대로 유지가 돼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수입 품목이 이제 화물 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이런 쪽에 뭐 건설,
그다음에 광업 이런 쪽에 이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또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이런 걸 위해서 경공업 기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뭐 정밀기기에 뭐 이런 거 아주 소양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어떤 전략적인 상품, 수출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김일환 박사님과 최장호 박사님 토론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미 박사님, 북한의 사회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분 해주십시오. 네, 통일연구원의 정은미입니다. 저는 그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로서 김정은 정권의 사회정책을 보려고 하고요. 이 연구는 지금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과 사회변동이라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사회자이신 김병로 교수님께서 처음 그 10년 전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때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김정은 체계 정권이 갈 것이라는 거를 예측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걸 저는 이제 그래서 연구 가설로서 김정은 정권의 그 사회 정책에 대한 그 초기 국가적 투자를 증대하고 집중한 그 결과로서 결과가 김정은 집권 10년을 이어오게 하는 중요한 그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좀 가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논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뭐 왜 김정은 10년 평가에서 사회정책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정책이라는 건 그 사회 안정, 사회 통합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 자체의 목적이라는 게 한 사회의 구성원을 빈곤, 재질병, 실업 등과 같은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또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한 국가를 평가할 때, 한 사회를 평가할 때 사회 정책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얼마나 이 김정은 집권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체제의 회복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또 전망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정책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안보 환경 이슈, 즉 보건이라든지 식량,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것이 그 정권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사회 정책을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포석과 통제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금 정치적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대중 포섭적인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체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8차 당대회 이후에 또 더 특히 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근절과 같은 그런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 이 양면적 성격의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 정책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민적 시책이라든지 사회 문화 시책,
또는 사회보험, 사회보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일반 국가의 그 사회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정은 정권의 사회정책의 특징은 법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법적으로 북한은 상당히 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선별적 공급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이제 시장화에 맞물리면서 그 사회복지 부분에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의 일부분이 탈국화되면서 상품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이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북한식 의약부문 가령 진료나 치료는 무상인데 약품은 민간에서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던가 과거에는 무상으로 이용했던 정유양 시설이 이제 유료화로 이제 바뀐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사회문화시책이라는 뭐 인민시책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용어를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정의는 교육문화, 보건 부분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적 시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 항상 선전하는 그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부담의 정유양제, 또 타가수 유치원 국가가 운영하는 거, 그리고 산림집과 식량을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회문화 시책이라는 이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장애인이라든지 무탁 노인이나 어린이들, 그 고아 같은 이런 어린이들을 국가가 이제 생활을 보장해준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사회보험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 내듯이 직장에서 그 보험료 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상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 정책을 이러한 그 한 국가의 보편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과 같은 것으로만 보면은 다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의 사회 정책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서 사회 통제의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사회 통제라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준법 기품 확립 판단은 목적의 사회 통제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부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또는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 보위기관 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이 세 기관 외에도 당조직, 외곽단체들이 이제 총동원이 돼서 이제 이러한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따 그 시기별로 볼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보면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적이 처음에 이제 김정일 정권 때 선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선군 노선을 취하면서 인민의 생활이,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승계하면서 바로 이제 선민 노선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국정 과제 그 목표를 인민 생활 향상, 우리 100주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그 유명한 열병식 연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절대로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또 엄청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정권 초기에 한 3년 동안 그 김정은 정권 인민시책이나 사회문화 사업에 엄청 국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10년 동안 중에서 초기 3년 동안 지출한 그 규모가 가장 높더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부분별로 보면은 교육 부분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 이제 정권이 우려와 달리 외부 세계의 우려와 달리 이제 안정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안착이 되면서 이제 자신감을 획득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2016년 5월에 6차 당대회가 1980년 10월에 열렸는데 무려 36년 만에 당대회를 7차 당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문명 강국 건설할 거다라는 이제 대청사진을 발전 포부를 이제 밝히고 그 실천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사회 정책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교육 개혁을 실시하죠. 12년제 의무 교육하면서 전면적으로 교육 조건이나 학제 이런 교편들을 대항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 이제 노력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보건 부분에 이제 현대화를 이제 추진하고 체육 부분에서도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7차 당대회 이후에는 보건 부분에 국가 예산이 엄청 이제 많이 지출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교육 부분과 보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은 인구 재생산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재생산, 건강한 인구, 자기네 그 체제 정권에 맞는 인력을 원활하게 재생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재생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19년 이제 초에 하노이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완전히 또 국면이 대전환을 맞게 되고 북한이 이제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다시 고난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그 선언적인 것이 올해 1월에 한 8차 당대회죠. 8차 당대회에서 이제 논의된 사회정책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면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공식화하고 이민이천 이념을 강조를 하면서 그에 대한 평양에 주택 5만 호, 또 저기 한복 검덕지구 탄광지대에 이제 2만 5천 호를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 이런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교육과 보건 부분에서 전국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정책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천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전 사회적으로 이제 정풍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특히 이 최근에 이제 청년절 맞이해서 이제 엄청 청년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데 이미 이제 8차 당대 이후에 여러 이제 정치 행사를 통해서 이 청년 세대들을 이제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나와 보면은 지난 8차 당대 이후에 보면은 이 자력갱생 노선을 위해서 내부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력을 대규모 동원하는데 거기에 최전선의 청년들을 동원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올해 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7차 당대 때 비전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올해도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발전 국가의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청년동맹 10차 대회에서 보낸 총비서의 서한에서 이것이 제시됐는데 이제 방법론이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으로 5년씩 해서 좀 5년씩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 모델로서 하나 이제 본보기로서 삼지연시가 이제 본보기로 제시됐는데 이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이런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천리마 정신, 천리마 시대의 영웅, 이런 기수들 이런 것들이 재소환되면서 결국은 과거 1950년, 60년대 산업화 시대 때 대중 노력 동원 방식,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실천 방법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2035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미래 장밋빛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많은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실제 그러면 인민 생활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 하나의 참고서로서 최근에 얼마 전에 북한이 그 유엔에 SDG 2039 이행 아젠다 이행에 관한 그 VNR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사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됐거나 아니면 후퇴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좀 중요한 게 활용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뭐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총평을 하면은 결국 보건 부분 그리고 사회경제 역량과 환경 구축하는 부분에서 소폭 개선이 이루어진 걸로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해피해는 심각하고 또 이 그 보고서 자체가 2019년 상황까지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0년 이후 작년부터 우리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한데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입니다. 이제 그 결론으로 가보면은 결국 이제 북한의 그 사회 정책이 올해 자력경쟁 노선 채택한 이후에 아까 제가 양면적인 부분과 통계적인 면이 양면적인 게 있다고 했는데 좀 포섭적인 면과 통계적인 두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통계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개최된 제8기 3차 전원회의 보면은 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 불안정한 요소가 노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식량 부족을 공식으로 인정했고, 그래도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심지어 기혼 여성들도 뭐 농촌, 공장, 기업소에 노력 동원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최근 1, 2년 사이에 북한이 보건, 식량, 에너지,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서 체제 취약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걸 보고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인 게 일단 이렇게 그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하락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회 정책을 수행할 역량이 또 하락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사회 통합의 리스크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사회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경직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탈피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돌팔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전통적인 안보 이슈, 즉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건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봉쇄까지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게 지금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북한을 어쨌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북한이나 남한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위기라는 것이 어떤 한 국가의 역량 가지고만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협력이라든지 다자적인 협력이 절실을 한데 지금 북한도 VNR 그 2021 보고서에서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국제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협력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그 요인들 뭐 체제 정당성 문제라든지 주권 문제라든지 북미 관계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외부의 그 지원이나 협력, 인도적인 차원의
것도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계속 우리가 그런 지원이나 협력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일관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 박사께서 북한이 자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보편과 선별, 혼합형 복지 이런 걸 구사하고 또 포섭과 통제, 양면 전략을 통해서 사회 정책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상당한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을 많이 거론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평가를 했고 또 특히 이제 VNR 자료 최근에 나왔던 SDG의 실행 보고서인 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토론자는 세 분은 최장호 박사님, 그리고 김일환 박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님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호 박사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일환 박사님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장호 박사님을 먼저 소개하면 최 박사님은 지금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일국제협력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서울대 농경제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미국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북한 대외무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또 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4개 국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국가들의 체제 전환 평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함의 이런 연구를 하고 했고 또 체제 전환 지수라는 걸 또 개발하고 적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 거기를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연구들 그리고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그다음에 체제 전환국의 WTO 가입 경험과 북한 경제, 남북한 경제 통합 분석 모델 이런 여러 연구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장호 박사님께서 토론 시간은 한 7, 8분 정도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입니다. 저는 홍재환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홍재환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북한의 데이터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상에 나타난 북한 수출입 품목의 구성 변화, 비율 변화, 금액 변화를 중심으로 대무역 변화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무역 추세 분석, 그다음에 수출 분석, 수입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북한의 무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제목이 북한의 대외 경제에 대한 분석인데요. 현재까지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는 대외 경제가 아니라 이제 대외 무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홍재환 박사님께서 하신 다른 연구 전체에서는 대북 관광이나 북중 접경 지역 협력 같은 대외 경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하신 부분은 대외 무역이 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홍재환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집권 시기별로 무역을 조금 특징 지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전체 데이터에는 나타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집권을 하고 하면서 이제 무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다가 2014년에 중국 경기가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멈추고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고요. 동시에 중국에서 환경에 대한 방점이 찍히면서 무연탄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무연탄을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가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품위가 낮은 무연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폈고요. 또 2016년 북한의 이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2018년부터는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이행이 되는데
이행이 되고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의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시기별로 북한의 무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 북한의 무역 정책이 다른데 이걸 김정은 위원장 10년으로 분석하지 말고 이제 좀 시기별로 특징을 규명한다면 분석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점들은 김정은 위원장 사실상 북한의 무역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은 북한 경제가 지향하는 자급자족, 즉 국내 산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수출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 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중국 경제 둔화, 대북 제재 본격 이행, 코로나의 확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무역 자유화가 분권화가 이루어졌고요. 2014년에 경기가 둔화하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의류 수출이 증가하고 무연탄 수출이 감소하고 무연탄의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의류 수출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또 중간재 식품 쪽에 식품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석에는 또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0년의 남북교육 중단과 2016년의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형태로 2013년부터 북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내용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북 제재의 기간 동안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던 2018년이 2017년보다 수입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부분, 또 2019년의 수입은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던 부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수입 정책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무역 중단이 지금 2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더 경과하였는데 앞으로 2년 이상 장기화될 무역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또 이로 인한 북한 무역 정책의 변화 등도 좀 리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홍재환 박사님께서 무역 재개 과정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무역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코로나 방역과 북한 무역의 재개 가능성을 조금 더 분석을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델타 변이라는 전염력이 높은 그리고 백신이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그걸 무력화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북중 관계가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북중 관계가 더욱더 개선이 되면 재개가 될 것인가? 만약 재개가 된다면 수익 규모는 제재 이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 이전으로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에 펴고 있는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중앙 집권화 통제에 대한 강화로 방향선회를 하였는데 이것이 무역에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와 제재 무력화 관련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지어고 북한이 수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역을 재개한다면 수익 규모가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수익 규모가 축소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홍재환 박사님께서 전체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좀 단기간에 짧게 발표를 하시느라 관련 내용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재환 박사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사항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들, 흥미로운 질문들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외 무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는데 대외 경제, 전반적인 대외 경제 중에서 제가 눈에 귀에 탁 들어온 거는 관광이었는데요. 관광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김정은이 지난 10년 동안 올인한 게 관광 정책이거든요. 무역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8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겪을 때 마지막에 관광에 올인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하고 2019년에 만나서 지금 현재 120만 명의 관광객들을 500만 명까지 늘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김정은이 엄청 기대를 많이 갖고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북한 경제가 저는 날아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관광 정책인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외 정책 전반을 무역과 좀 관련 지어서 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내부 경제 정책과 이제 이 대외 무역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경제 정책의 변화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또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방역 상황은 누구도 여기서 잘 모르니까 그걸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며 어떤 속도로 중국과 무역이 재개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재환 박사님께서 대답을 조금 이따 해주실 걸로 알고요. 두 번째로 김일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일환 박사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동국대학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연구 분야로는 북한 경제 그리고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DMZ 분쟁 역사에 대해서도 방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시장 그리고 북한 경제 운영 메커니즘 등을 좀 연구했고요. 또 남북 교류 협력 분야별 제도화, 그리고 북한 체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 특히 양적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환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7, 8분 정도로 요약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김일환입니다. 정우미 박사님 준비 많이 하셨고요. 연구 10년치를 한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도 열심히 모니터링을 좀 할 거고요. 근데 10년 동안의 사회 정책의 결과적 변화 혹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 역시 그동안의 실적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뭐 예를 들면 의료 분야, 뭐 교육 분야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분야들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 정책은 둘째치고 정책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많이 새롭게 구성되고 기획되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데이터든 뭐든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겠다. 물론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좀 하고 싶은 분야는 이겁니다. 8차 당대회 이후에 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북한의 사회정책과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사회정책의 현상을 정은미 박사님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인민대중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한 건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북한 연구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집권화 혹은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권력 체계들을 집권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제, 그리고 그 집권화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집권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그 집권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난 이후의 결과물로서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국가재정을 통해서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는,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 그리고 그 목표, 최종 목표가 뭐다? 인민대중제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북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화와 관련해서. 내부 8차 당대회의 기본 정신은 내부의 정리정돈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이전까지의 국가 시스템을 내부 정리를 한번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집권화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7차 당대회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 등장했던 당중앙검사위원회 전원 교체됐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교체됐고요. 그리고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약 15명 정도가 되는데, 이 위원들이 전원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됩니다. 7기 당대회 때는 아예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도 되지 못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어쨌든 집권화 그리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8차 당대회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도개혁이었다. 그리고 기구개혁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각 책임제 엄청 강화됐죠. 실제로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이죠. 내각성의 상들 25명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 인원들 전체가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거나 후보위원으로 전부 다 발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권한을 집중해서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능, 하나는 통제를 하고 하나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해서, 제가 지금 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집권화를 통해서 재정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정을 통해서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겠다. 그게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관련해서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최고 지도자가 특별명령서라는 걸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특별명령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간부들의 무능, 무책임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그중에서도 군부와 관련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뭐 좌천을 시켰느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핵심 권력, 핵심 엘리트에 대한 공격이죠. 비판입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식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식량 플러스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택 문제, 눈에 보이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물론 교육이나 의료 분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했던
어떤 인민대중주의의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역시 식량과 주택으로 보입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옳으냐 그르냐,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북에서 실제로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특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분명한 의도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역시 그동안의 변화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틀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정책의 변화, 그 정책의 변화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사건들 혹은 정치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되고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김일환 박사님이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또 인민을 위해서 잘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한다는데 통제를 하는 게 인민 대중 제일주의하고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통제, 한편으로는 포섭 이렇게 한다면은 그 두 개가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제기해 주셔서 또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그 안에서 내부 인적 역량들이 현저히 취약해서 막 의욕은 앞서는데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니까 또 막 다그치고 뭐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 정은미 박사께서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미무라 미츠히로 선생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님은 일본의 동북아 경제연구소 에리나라고 부르는 동북아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오사카 외국어대에서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동대학에서 석사학위, 또 법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경제, 북한 법, 한반도 남북 경제 교류 및 동북아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40번 정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북한 학자들과 직접 지적인 교류를 하고 또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하고 또 독보적인 우리 박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경제 통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EU 이런 여러 나라들의 모든 학자들과 공동 연구도 하고 정말 굉장히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박사님입니다. 우리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님 10분 정도 이내로 좀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에리나의 미무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발표들을 듣고, 그리고 아주 재미난 토론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 그 발표에 대해서 각각 짧게 토론하고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만 없으면 오늘 그 자리에 가서 토론도 하고 또 그 발표하신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아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재환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자세하게 자료를 잘 쓰고 그 근거가 있는 발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아주 근거 있는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좀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편면적이라고 할까 그 그림이 그 2차원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를 이해하자면은 2차원적인 편면적인 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영향과 이해 그리고 3차원 3D로 북한 사회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 논문 다니면서 사실은 북한에 가도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다 검열된 것이고 보고 싶은 책들도 뭐 보여주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스트레스 쌓이니까 뭐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술 취한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해서 저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중강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 그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수준을 수시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만 북한 무역 구조 봤을 때 특히 2018년 이후 높은 기준의 그 품목들이 급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그 문제가 하나 제가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밀가루 수입이 증가된 이유이지만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그리고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국내에서 많은 가공식품들을 생산합니다. 빵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라면 만들자면은 밀가루하고 팜유, 야자유 그리고 사탕, 설탕 같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품목에 북한에서 잘 생산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무역 수치의 변화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8702가 버스고 8704가 트럭인데 버스 수입이 많아지면은 수송 이 버스가 많아지고 특히 평양시 서성구역의 연못동에 있는 3대 해면 전시관 옆에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민간 버스가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17년, 18년 북한 갔을 때 굉장히 버스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 원산에 가도 버스가 있고 해주에 가도 버스가 자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전과 달리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의 무역과 무역 수치 그리고 수입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상상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함께 발표가 있었으면 더욱더 입체적인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출의 지적 측면을 봤을 때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퇴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역의 변화에는 국내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국제전적인 요인도 있고 합니다. 한국 측의 한국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은 5.24 조치의 영향,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 등, 남북 교육이 중단되면서 임가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재창호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의 경기 동향,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이 처리, 그 연구의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은미 박사님의 발표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2012년부터 2016년 5월 그 7차 당대회까지는 사회복지 강화, 그 내용은 이탈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강화, 그 두 가지다. 그리고 그 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는 교육 복권 같은 내용들을 보강하고 대규모 주택 공수를 하고 무상 공급을 하는 등 혜택을 주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은미 박사님은 반사회주의하고 비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아마 김일한 박사님께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북한 체제 안에서 어떤 그 투쟁, 어떤 그 통제 강화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물론 그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는 내용을 같아도 전체적인 평가가 다르면은 그 비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반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이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포섭과 통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1971년부터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신체제에서 통제를 하면서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하고 포섭을 했다. 물론 그 일제 때 그 농촌 진흥운동과 그 같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농촌 대책이라는 그 측면이 있는데, 사회 전체로서의 새마을운동도 굉장히 그 지금의 북한의 변화에 시사가 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그 질문이라고 할까 코멘트입니다. 그 세 번째 그 마지막 그 질문이지만, 북한은 지금 국경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 경제 제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북한 내의 자유화, 경영 자주권의 강화를 해도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그 금융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유화만 추진해도 그것이 생산 증가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적인 자력 경쟁 위주로 수입병을 없애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기술 개발 R&D를 한 그런 노력을 한 공장이나 대학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 지금은 분배를 중시하는 그 집단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화목하게 사는 뭐 공산주의 사회,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헌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해서 사회주의만 표현하는데, 지도자는 요새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사회에 지금 코로나 하에 국경 봉쇄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 제재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적인 측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은미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 제기해 주셨고 우리 홍 박사님께는 아까 최장호 박사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정미 박사님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또 지금 현재 통제를 강화하는 여러 담론들 좀 흥미롭게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예,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요즘 강조하는 게 좀 북한의 지금 흐름 속에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남북 교류하면서 남쪽의 문화들 교류하고 또 그때도 이제 많이 에피소드로 나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가수 초청해서 뭐 노래도 듣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보니까 뭐 한류를 완전 뭐 혐한 정도로 해서 막 배격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서 사전에 2018년 교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한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뭔가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 박사님 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 박사님부터 우리 한 3, 4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분, 그 최정호 박사님 그리고 미무라 박사님의 토론 내용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예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보완해가는 데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시간상 말씀드리면 일단 대외경제란 제목은 대무역으로 바꾸는 게 예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보고서에서도 주로 이제 그 대무역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 쪽은 다루지 않고 있고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다루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좀 바꾸는 게 더 명료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집권 시기별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무역 추세 개관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제가 이제 작성한 실제 원고를 봐도 좀 이런 그 시기별 특징들은 잘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3년까지의 어떤 자유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무역 쇠퇴 원인 이라든지 또는 뭐 남북 교역이나 개성공단의 영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예,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그 보고서에서 구성은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 중장기 전망으로 나눠놨고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중장기 전망 부분이고 단기 전망 부분은 아직 제가 이제 쓰진 않았고요. 아마 이게 워낙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기 전망은 아마 조금 최대한 늦게 좀 정리를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무역이 언제쯤 재개될 것인가 그리고 재개됐을 때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 보유고 문제가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다루어서 단기 전망 부분은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무라 박사님 말씀하신 그 어떤 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라이하게 좀 분석을 하고 예, 작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은 건 예, 저도 이제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사례라든지 뭐 이게 조금 생생한 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이제 수출 증대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 그 휴대전화의 그 뭐죠? 가장 이제 수출 많이 된 품목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달러,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제 그 위탁 임가공, 예, 임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론 이게 그 고위 기술 산업에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식료품 부분을 제가 오늘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장에서 사실 그 생활 수준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식료품 부분은 따로 이제 다루고 있어서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가루 수입이 그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증가했었고 뭐 식용유 수입 같은 것들도 많이 증가했었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떤 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소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경 봉쇄로 인해서 아마 최근에는 그 주민들의 어떤 특히 이제 중상류 주민들의 어떤 식량 소비의 질적 수준, 예, 기호식품 것들이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하락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려서 예, 조금 더 풍성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오늘 예,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우미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앞으로 제가 이 연구를 이렇게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정책이 이제 사회 분야의 이제 영역인데 이게 이제 더 이것들을 규정짓는 더 거시적인 그 정치 분야, 어떤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노선이나 어떤 정치적 행위가 어떻게 사회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리적인 고리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연구에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무라 박사님께서 말씀해준 반사회주의하고 비사회주의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이제 많이 올해도 만났는데 이제 이걸 물어봤습니다.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반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뭐 한류 그런 거 불법 유통 같은 거 하다가 뭐 걸리는 것도 반사회주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체제를 이렇게 그쪽을 막 이렇게 경도되는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도 반사회주의적인 걸로 갈 수 있다고. 비사회주의는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이제 당 기관지가 북한의 당 기관 조선노동당 기관지가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2018년 12월인가에 그 양강도 검찰소 소장이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게 이색적 뭐 현상에 대한 근절에 대한 이런 건데 그 이제 재밌어서 한번 이거 검찰도 소장이 직접 기고한 글이니까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온 사회에 이색적인 그 문화의 그런 소비 행태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색적 문화에 경도되면 결국 수입병에 의존하게 되고 수입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입병이 그 심각해지면 결국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자력갱생을 실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 글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이런 어떤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문화적 그 대중들의 지금 그 외부의 문화들이나 이런 영향이 결국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연계된다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우리 그 미무라 박사님이나 김일환 박사님도 사실 그 통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 통제가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뭐 체제 유지든 현상 유지든 발전이든 간에 내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권력
이 직권화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사회 통제 부분도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제 저는 뭐 그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정말 인민 대중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나타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두 분의 그 코멘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향후 과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홍재환 박사님 그리고 정의미 박사님 두 분께서 북한의 경제정책,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경제정책과 또 사회정책, 또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시고 또 토론자로 우리 최장호 박사님 그리고 김일환 박사님, 미무라 박사님께서 토론을 잘 해주셔서 아주 박진감 넘치게 토론회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조금 이제 스코프를 조금 넓히면 상당히 또 이제 또 토론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은 초점을 조금 좁혀서 아주 탄탄하게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초점을 많이 좁혀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이걸 좀 넓히면 북한 내에서 여전히 이제 시장과 또 국가 통제 영역이 북한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영역과 또 이제 스스로 민간 영역처럼 돌아가는 그 영역의 비중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부와 축적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금 북한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류 문제도 문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스코프를 조금씩 넓혀서 또 경제와 북한 내부의 사회 정책들, 교육 정책이나 또 복지 정책 같은 걸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 앞으로 뭐 5년 내지는 10년 이 방향성을 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해주신 결과를 발표해 주신 우리 두 분 홍 박사님 그리고 정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미무라 박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과거에 북한과 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최장호 박사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6-1 토론 세션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 경제 사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